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위키트리의 김경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총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요즘 친구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총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게 굉장히 선풍적으로 퍼졌어요. 예. 처음에 어떻게 그 친구데이를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네. 제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그쪽 대사님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식당이 막 너무 붐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그 대사님이 오늘이 친구데이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그 온 문자나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상당히 그 널리 친구들끼리 서로 전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뭐 문자도 주고받고 하면서 친구를 챙기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네. 내년에 혹시 한국에 친구데이라는 말이 퍼지면 네네. 여기서 내가 보고 가는 건 줄 알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퍼졌더라고요. 예. 막 또 뭐 방송이나 뭐 저희도 물론 기사가 나갔지만 뭐 여러 신문사들에서 정말 예. 많이 썼어요. 예. 좀 아마 그만큼 친구를 챙기기에 좀 바쁜 사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던데 예. 좀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퍼지는 거 보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SNS의 위력에 놀랐습니다. 여기 이 위키트리에서 다뤄주고 나서 네. 이제 KBS 아침 뉴스에 나오고 또 뭐 연합뉴스가 다루고 이러니까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네. 어떤 때는 또 실시간 다음 검색 1위까지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서 네. 이게 정말 SNS라는 게 엄청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좀 친구데이 하면은 좀 그래 뭐 친구를 챙기는 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총장님께서 제안하신 친구데이는 어떤 날인가요? 먼저 제가 제안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방송이 되고 그래서 한번 인터넷상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미 2007년에 네. 친구데이 그래가지고 제정을 하고 시청 앞에서 행사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데이는 그 가출 청소년을 위한 날로 네. 이렇게 제정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가출 청소년 모임 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날이 되면 계속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은 있었구나. 네. 그러나 이제는 이걸 좀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좀 우정이 싹트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뭐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힘쓰는데 특히 이제 가출 청소년에 초점이 맞춰진 뭐 그런 날이더라고요. 7월 9일이. 근데 어디에도 그 7월 9일이 그런 날이라고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이걸 제정을 한 거였나요, 원래?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제정 주체는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그러한 단체들에서 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찾아는 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무래도 더 많이 알려지겠다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고민이 들었던 게 막 저희 총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봤는데 이렇게 뭐 이런 저런 학교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들을 좀 제안을 하셨었죠? 지금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제안한 게 특히 이제 하나는 학생들을 위한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성인들을 위한 제안인데 학생들 부분은 이제 가슴 아픈 뉴스지만 어제도 또 대구에서 한 학생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아마 정말 친한 친구가 있거나 또 주위에서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극복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초중고생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제 걔네들 용어로 한다면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친구야 너하고 친하고 싶어. 그래서 그 이제 친구 데이에 가끔 학교에서 아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야 미안해. 그래서 실은 정말 사과하고 싶어도 차마 사과를 못했는데 그날은 이런 친구야 미안해 코너에서 하고 또 정말 마음속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을 때 그날은 또 친구야 고마워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구들 중에 이 친구는 내가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사귀어 놓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는 상당히 그런 친구 사귀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자기 마음을 고백해서 야 친구야 우리 오래도록 함께하자 뭐 이런 고백도 하고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떨어져 있었던 친구들한테는 그날은 친구야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한번 가능하고 또 친구야 만나자 뭐 우리 또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날 미리 해서 친구야 오늘 밥 먹자 뭐 그런 날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친구야 놀자 그래서 그날 우리 한번 놀자 뭐 이런 것도 가능. 그래서 조금 과거에도 보니까 이런 7월 9일로 해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친구데이 해가지고 뭐 서로 비빔밥 만들어 먹는 날도 만들고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조금은 사회 전체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서 학교 선생님들도 의도적으로 좀 그날을 좀 기리고요. 또 성인들도 이제 먼저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는 보면은 그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성인들의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7월 9일 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또 학교나 선생님들이 주도하다 보면 이게 자발성이 사라질 것 같아서 네. 이걸 확산시키는 데는 뭐 교과부나 각종 뭐 단체들이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의 속성상 아래로부터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제가 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 얘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좀 이렇게 뭐 어떤 뭐 특정한 분들에게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주로 좀 허례허식 같은 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 맞습니다. 겉보기를 중요시 여기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좀 SNS 같은 거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올렸더니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그러면 네. 이 작은 공간에 서로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로 했는데 요새 SNS 공간이 아주 좋은 브레인스토밍 공간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다른 분이 거기다 추가 아이디어를 넣고 해서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돼가는 걸 보면서 정말 SNS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그분이 주셨던 의견은 지금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조금 시간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예. 이따가 이제 저희가 예. 그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예. 보니까 스스로 하셨더라고요. 친구의 날을.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뭐 친구야 만나자, 친구야 등산 가자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는데 친구분들하고 만나셨더라고요. 제안하시고 나서. 예, 이걸 제안을 했더니 네. 이제 제 대학교 동창들인데 광주에 자기네들 놀러 오겠다고 그래서 좋다 와라 그래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하룻밤 놀고 그 다음날 무등산 이제 서석대 입석대에서 꼭대기까지 올라서 하루 5시간 등반하고 또 인근에 이제 뭐 소세원 담양 이런 데 구경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좀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친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중고생 때 좀 친구를 찾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서도 이게 꼭 이렇게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분도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교과부의 입장은 또 어떤지 왜냐하면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거나 또 뭐 기업 뜻있는 기업들이 좀 나서거나 이러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아직 교과부에는 공식으로 제안을 안 했습니다. 오늘 지금 교과부 다른 회의가 있는데 네네. 그 회의 때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주도가 되면 늘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랄지 이런 데서 조금 후원하거나 관심을 가져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 경우에 또 자칫 그 상업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보다 널리 축하하고 하기 위해서 약간은 그런 부분도 뭐 그렇게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뭐 빼빼로데이가 그렇게 퍼지는 것도 전부 상업적인 거거나 또 화이트데이나 이런 것들도 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는 게 상업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친구라는 말을 할 때 하나 그 제가 이제 SNS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을 때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유학을 왔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7, 8년 가까이 상당히 많이 나는 분이었어요. 근데 미국 교수가 Is he your friend? 이렇게 저 사람 네 친구지? 이렇게 물어봐서 No.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 그러면 나이가 비슷한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더니 그 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나 니네 친구인 줄 알았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이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인들이 말하는 프렌드 개념은 네. 나이가 빠져 있는, 그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친하고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yes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 친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친구라는 것을 할 때 너무 동일한 나이 사람만 내 친구일 수 있다 개념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요새 부모들에게 그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까지 해서 친구가 되지 못하면 네. 이제 아이가 더 커버린 이후로는 친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친구라는 개념 속에가 이제는 부모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정말 아이들하고 친구처럼 허심탄회 얘기도 대화도 나누고 아이의 아픔도 알고 뭐 친구 이름도 다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친구 개념이 이제는 조금 과거하고 좀 달라질 때도 됐다, 그 생각도 합니다. 네, 그 총장님하고 저하고도 왜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그렇죠, 페이북 친구라고 네, 우리가 친구. 예, 그런 개념으로 네, 생각할 친구인데.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업체나 좀 그런 교과부 나 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이렇게 공모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아까 SNS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학생들이 좀 공모를 하는 형태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제안은 하면서 네네. 이렇게 크게 번질 건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그냥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페이북 친구들에게 정말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조금은 친구를 한번 찾고 기억하자. 네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챙겨줄 친구가 있으면 하자,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저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해서 그 소외된 사람들 네. 아니면 정말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요새 놀랍게도 보면 다들 친구가 연락해주기는 다들 기다리는데 먼저 연락하기는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관련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요새 왜 이렇게 이혼율도 높고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거나 과거처럼 그렇게 밀착되지 않은가 봤더니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력의 정도는 필요성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인데 네. 정말 상대가 필요하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뭐 아니라 싶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좀 참아야지. 근데 부부관계에서도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력이 없었을 때는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관계 속에서도 여성이 희생하면서 가정을 꾸려갔고 이 어머니의 희생이 가정이라는 조직을 이끌 수가 있었고 한데 또 친구들도 저희 때 보면 이 친구한테 조금 뭐 싫은 소리 들어도 걔하고 안 놀면 집에 가 놀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조금 참고서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지금은 집에 가면 뭐 게임이 있죠, 텔레비전 있죠, 뭐 컴퓨터 있죠. 이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래 나도 싫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또 정말 그 친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친구 데이를 제안하시면서도 좀 학교 폭력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좀 교육학 박사시고 또 교육자로도 쭉 오래 생활하셨고 또 많은 교육자들을 양성해내는 교육대학의 총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는 특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좀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뭐 실제로 뭐 자살하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뭐 교사들이 알고 있었다. 근데 뭐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못했다. 뭐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도 좀 많이 제기가 되는데 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부모 또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는데 요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가족이 해체된 경우 아니면 가족이 제 역할을 못한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은 가족의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가정법원 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설령 아이가 잠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와서 거기에서 하소연하면서 또 내가 잘 돌보겠다 이러면 그 경우는 거의 또 극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 경우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실은 거기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갖추고 또 실습 기회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요새 지금 교원 양성에 있어서 제가 조금 문제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는 11년을 공부해야 혼자 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세계를 다루는 신부님은 10년을 공부해야 신부님이 될 수 있고요. 네. 전통 전문직인 이제 또 법조인이 있는데 과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에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시험 되면 3년간 사법연수원을 거치면 됐지만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홀로 독립된 변호사가 되려면 7년 반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인류 문화 지식의 총체를 전달해야 되는 교사는 4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로 특히 중등은 과목 교사입니다. 내가 국어 선생으로서 국어를 어떻게 잘 가르칠 건가만 배우고 졸업을 해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없다가 학교 현장에 가면 이제 담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모든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학부모의 관계도 잘 이끌어가야 되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정부에 또 대선 캠프 양쪽에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교원 양성도 이제는 6년으로 늘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서 현장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일이 없게. 그러니까 지금은 실습도 특히 중등은 딱 4주 가서 하는데 4주 가지고는 이제 혼자 담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턴제가 도입이 되든 적어도 6년제가 되든 해서 충분히 가야 되겠다. 지금 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결손가정 그러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스님들 연수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결손가정이란 말을 쓰지 말고 새가정이란 말을 쓰자라고 먼저 용어 제안을 하고요. 여기서 새가정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non-traditional family라고 하는데요. 네. 전통적인 가정은 이제 알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이렇게 혈육으로 뭉친 거고 non-traditional, 비전통적 가정은 이제 혈육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묶인 심지어 어떤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전통적 가정, 그럼 너무 복잡해서 그냥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니까 새가정 이렇게 부르자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손가정 그랬을 때 편견을 갖는데 저는 결손가정 자녀라는 아이들을 만나면 경배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성인은 전부 다 우리 세속의 눈으로 보면 다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부처님도 이모손에서 자랐고요. 예수님도 우리 세속의 눈으로 보면 친아버지 밑에 자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공자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르고 컸고요. 공자님도. 그래서 그 우리의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쌤들께 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아이들이다. 평범한 아이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인류에서 성인이 된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99마리 양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난 목자처럼 쌤들이 할 역할은 보통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들의 근데 스님들은 또 더 관심을 갖고 애착을 보여요. 그 아이들은 놔두고 나중에 이 스님님을 정말 찾아올 아이들은 그 길 잃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로 좀 세속적 표현일지 모르는데 스님의 밥줄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스님님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아이들끼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프로그램에 보면 교사들의 상담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교사들의 학급 경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학급이라는 조직을 내가 원하는 교육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에게.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뭐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이제 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인성교육이잖아요. 학교에서는 네,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좀 사회를 미리 배워 나가야 되는 건데 뭐 요즘에는 뭐 지식은 학원에 가서 배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학교에서 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거죠.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대응하시는 방법들을 저희가 쭉 이렇게 접해보면은 물론 저희는 자극적인 것들만 좀 접하긴 했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뭐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총장님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제자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학교 폭력을 그 친구들이 접했을 때 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 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예방이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주로 문제가 생기는 반은 선생님이 재미있게 공부를 가르치지 못하는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제 교수법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수업 중에 아이들이 막 몸을 비틀거나 막 또 엎져서 자거나 이럴 경우는 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의 물고문 수준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다. 그리고 잠을 청하는 것은 그 고문을 잊기 위해서 억지로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쌤이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가르치고 학급을 재미있게 경영하면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쌤들의 그 학급을 재미있게 경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실은 사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뭐 신문사에 칼럼을 썼었고요. 정부에도 그 안을 제시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1차적으로 뭐 부모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실은 그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매뉴얼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지금 하나 제가 우리 사회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들이 학교 밖의 것에 대해서는 참 책임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추적해서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교문 안에 들어서서 교문 밖을 나갈 때까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좀 책임을 국한시켜주고 교문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다시 또 학교 책임이고 학교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이 건으로 제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핵심은 역시 부모입니다.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선생님은 한 아이가 아니라 30-40명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모든 기록들을 해야 될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소송을 대비해서 제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어떤 학생에게 지도를 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반드시 남겨놓고 부모에게도 뭘 보내면 사본을 해서 남겨놓고 해서 지도도 철저히 절차를 밟으면서 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생기면 그 의사들에게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가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어떤 학교폭력 이제 예방 매뉴얼도 있을 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 대응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이제 그렇게 되면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역시 기본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좋아하면 거의 해결돼요. 맞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특히 뭐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하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전에야 어머님들이 항상 집에 계셨기 때문에 아이의 표정 하나, 뭐 행동 하나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캐치를 해내셨지만 지금이야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이렇게 일하러 가시고 밤이나 돼서야 이제 다들 돌아오시고 그럼 또 아이는 뭐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방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아마 캐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요? 근데 이제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좀 짧게 하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그 오래된 미래에 보면 그 숲속에 있던 아이가 도시에 와가지고 자기 사촌 언니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자기네는 숲속에서는 나무도 해와야 되고 밥도 일일이 마늘에 빨래도 손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집 친구랑 언니랑 놀 시간이 많아요. 얘기도 하고. 네. 도시에 왔더니 밥은 밥솥이 해주고 이동은 또 차가 해주고 네.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데 그 언니가 바빠서 자기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요새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편리한 기구를 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와 만나는 시간이 가능해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 어찌 본다면 삶의 그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는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차는 그냥 제가 신발도 한 번 사면 달아질 때까지 신는데 네. 지금 93년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국내 차를 딱 2번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번째 차도 중고를 사서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네. 차를 한 대 비싼 걸 사면 네. 그 차 한 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계산했더니 어지간한 차 한 대를 사가지고 몇 년 타고 또 바꾸고 하려면 네. 유지비까지 해서 하루에 꼭 차를 위해서 2시간씩을 추가로 일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아주 값싼 차를 사서 그냥 몰고 다니면 그 시간만큼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자녀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국인 교육열 높다고 할 때 아니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교육열 높다는 표현을 우리는 뭘 가지고 왔냐면 사교육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더 소중한 게 자기 시간이 됐어요. 그럼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자녀에게 줄 수 있을 때 교육열이 높은 거지 내 시간을 자녀에게 못 주면서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과외비 이런 것 갖고도 사교육열 그래서 교육열을 측정하지만 진정한 교육열의 잣대는 내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는가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내 자녀를 우선순위 줘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급한 일에 쫓기는 게 아니라 급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게 먼저 중요한 일.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 가족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뭐 중요하고 쭉 하는데 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 내가 중요한 걸 위해서 시간을 얼마를 썼느냐 물어보면 실은 가족을 위해서는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건강을 위해서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고 이러면 이게 이제 실패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아이는 금방 큽니다. 그 아이가 커갈 동안에 같이 추억을 쌓고 아이와 친해지고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해서 사춘기로 접어들면 이제 아이는 벌써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차를 좀 더 작은 걸로 네. 아니면 가방을 좀 더 싼 걸로 아니면 이렇게 하더라도 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근데 그 빌 게이츠도 자기 아이한테 핸드폰 안 사줬다고 그러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네네. 그다음에 또 옷도 비싼 거 요구해도 안 사줬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빌 게이츠 스스로가 세계를 이동할 때 이코노미로 이동을 했고 자기도 허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내가 명품 가방 드는데 아이한테 싼 가방 사라고 그러면 아이가 말 듣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조금 낮추면 내 시간도 많이 생기고 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자녀도 나의 친구가 되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우리가 말하는 오래된 미래에서 지적하는 너무 비싼 문명의 이기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세상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근본적으로 들어갔죠? 아니에요. 아마 좀 부모님들도 이제 이 방송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제가 약간 사춘기에 방황을 하고 있을 때쯤 이제 저는 저희 엄마랑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임씨신데 제가 임여사 이렇게 불러요. 늘 이렇게 매일매일 통화를 하는데 근데 제가 임여사님하고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 무렵에 이렇게 학교 대신 이제 같이 엄마랑 여행을 떠났는데 그 시간이 지금도 아직 기억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지금 부모님들이 막상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뭔가 좀 어색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의 대화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밥상머리 교육 얘기하는데 우리가 네. 밥상머리 교육이 거의 어려워졌어요. 밥을 같이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 차 속에서의 교육입니다. 평소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분위기 딱딱해지고 맞아요. 아이는 마음에 문 닫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서 대화가 안 돼요. 네. 근데 일단 차를 타고 이동하면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차를 탈 때 옆자리에 앉혀서 아침에 차를 태워서 학교를 데려다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리 내가 이때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이 차 안에서의 10분 혹은 차 안에서 어디 여행을 같이 갈 경우 특히나 한두 시간이 되니까 이 차 안에서의 대화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갑자기 아이에게 대화하자고 하면 할 것처럼 착각이 되는데 맞아요. 대화는 언제 가능하냐면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세계로 넘어오고 내가 상대방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절벽이 놓여 있고 그 절벽 위로 다리가 있을 때 이 다리가 튼튼하다고 믿을 때만 우리는 그 다리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건너와라 아니면 내가 가겠다 해도 상대는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이게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데는 한 두세 계절을 지나야 되잖아요. 네네.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지금 딱 자녀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씨가 뚝 떨어질 걸로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질 걸로 착각을 하는데 내가 씨를 뿌리면 그것은 두세 계절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원하면 이제 오늘 내가 씨를 뿌리고 오늘도 뿌리고 또 가꾸고 하면 적어도 몇 달 지나야 효과가 나지. 오늘 내가 갑자기 안 하던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뭘 궁극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 오히려 불안해지니까 작은 씨앗부터 뿌려서 서서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들 친구들 하는 얘기도 아픈데 5년 걸렸으면 낫는데도 5년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안 그러면 부작용 생긴다. 근데 자녀와 소원한 지가 1년이 됐다면 다시 회복하는데 1년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네, 뭐 들으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예전에 TV에서 한 본 적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라고 이제 시간을 주니까 뭐 잘 지내니 요즘? 뭐 학교 생활은 어때? 밥은 먹었니? 하시더니 공부는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다 똑같이 그 순서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3, 4단계, 5단계 정도 나눠가지고 마지막쯤에 대화를 시도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기본 래퍼 형성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요새 애가 좋아하는 실은 상대하고 우리가 뭐 기업에서 보통 요새 그 공익광고에서 그거 하던데 기업에서는 정말 친절했던 아빠가 집에 가면 그냥 아주 딱딱한 아빠로 당신은 두 얼굴입니까? 누가 당신이 하는데 우리가 거래처 사람 만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가족은 뭔지 뭐 다 조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이 야구를 좋아하고 특히 어느 야구 팬이다 그러면 어제 그 야구에서 누가 그 홈런을 쳤는데 대단하죠. 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듯이 실은 자녀에게도 우리 애는 지금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고 그 친구는 또 어떤지 이런 아마 좀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좀 필요할 겁니다. 접근하려면. 네, 그래서 이 친구데이도 뭐 친구들끼리나 뭐 다 좋지만 뭐 집에서도 이날은 또 부모님하고 친구처럼 지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 동안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친구데이를 이제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학생들과 또 어른 이렇게 나눠서 좀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당장 어떤 친구하고 좀 서운해지거나 그러면 나 너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 필요성을 즉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이 친구는 정말 어려울 때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정말 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친구에게 내가 최대한 보통 내가 친구에게 10개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친구는 하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하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친구는 실은 나에게 10개를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10개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친구와 관계를 돈독히 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늘 투자 개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새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즉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큰 안목으로 봐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을 살아갈 친구는 나중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오랜 나무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씨를 뿌리고 갖고 가야 되니까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서 좀 갖고 가자는 거고요. 성인들 경우에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친구한테 자꾸 전화하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를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 자기는 전화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나한테 전화를 안 한다고 생각할까 하면 아까 말한 그 10대 1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받은 전화는 거의 기억을 못하고 내가 한 번 전화하면 나는 정말 그걸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자주 전화하고 자주 연락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정말 힘들 때 이제 그 친구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움을. 그래서 그 스테판 코비가 했던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그러니까 어떤 돈을 달라고 하려면 저금해 놓은 게 있어야 달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친구에게 사전에 내가 충분히 전화도 하고 정말 생일 때 뭐 한번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려울 때 전화해서 나 정말 힘들어 만나자 이러면 친구가 나오는 거지. 평생 전화 한 번 안 타고 어느 날 갑자기 나 너무 힘들어 얼굴 보자 그러면 나 오늘 선약 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그런 관점에서 가자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또 다음번에 이렇게 서울에 오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다들 방송 지금 많이 보고 계신데 보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이 끝나면은 꼭 친구들한테 전화나 문자나 꼭 한 통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평소에 갑자기 하기 어색한데 이 친구 데이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날을 기해 가지고는 정말 사과하고 싶은 친구에게는 친구야 그때 미안했다. 또 정말 친하고 싶은 친구에게는 그날을 기해서 나 너하고 정말 친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서로 사과도 받아주고 또 친구가 친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나도 같이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친구와 더불어서 재밌게 살아가십시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7월 9일. 네, 그날 꼭 약속 다들 비워놓고 친구들 만나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